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살고 있는 40대 여자 김숙경이라고 해요. 얼마 전 요양원에 있던 시모와 착하디 착한 요양보호사님 덕분에 갑작스레 큰 행운을 얻게 됐어요. 20대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고 넓은 아파트에 살게 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놀랍기만 합니다. 이런 행운을 바라고 그동안 시모한테 잘해드린 건 아니었어요. 시모는 일찍이 부모를 모두 잃은 저를 유일하게 걷어준 분이었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너무 빨리 돌아가셔서 기억조차 안 나는데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 채워준 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시모는 그냥 내 엄마였어요. 천사 같은 시모의 큰아들인 내 남편은 시모를 닮아 엄청 착해요. 때론 바보같이 착하기만 하고 동생들한테 다 퍼져서 열이 뻗치기도 했지만 어쩌겠어요? 천성이 그런 걸. 시부가 진짜 폭군이었는데 시동생과 시누이는 시부를 닮아서 그런지 개망난이에요.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망나니처럼 살고 있네요. 그런 나쁜 시동생이 병든 시모를 잘 돌보겠다는 말에 속아 넘어간 게 저희 부부의 잘못이었죠. 그래도 권선징악으로 착하게 산 저희 부부는 마침내 복을 받았고 시동생 시누이는 인생의 나락으로 향하고 있어요. 짐승만도 못한 것들 가서 메롱메롱이라도 해주고 싶을 만큼 꼬숩네요.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고 볼 일인 것 같아요. 아주 어릴 적 제가 기억나는 순간부터 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가난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여지껏 다람쥐처럼 열심히 살아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삶이 어찌나 고됐던지 가시밭길리를 맨발로 뛰어온 것 같아요. 티끌 모아 티끌이었지만 그 티끌이라도 모으기 위해 발버둥을 치며 살아왔죠. 90평짜리 고급 주상복합에서 보일러 팡팡 뜨고 따스운 거실에서 이 글을 적고 있자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네요. 이런 삶을 누린 지 몇 개월 정도 됐으니 적응할 만도 한데 아직도 고급스러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며 이곳 주민들을 마주할 때면 뭔가 시선을 피하게 돼요. 여긴 다 잘 나가는 사람들만 있을 텐데 이런 곳에 내가 사는 게 맞는 건가? 혹시 우리 애들이 무시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저 참 바보 같죠? 평생 이런 곳 근처에도 와본 적이 없으니 아직도 어리둥절하기만 하네요. 제 속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빈민 중의 빈민으로 살아온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처럼 가난하게 살아온 분들은 별로 없을 테니 간접 경험한다 셈 치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전 시골 깡촌에서 자랐어요. 저희 엄마는 절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돈이 없으니 산부인과에는 못 가고 동네 할머니가 산파 역할을 해줬는데 피가 멈추질 않아서 저 세상으로 가버리신 거죠. 돈이라도 빌려서 읍내 병원이라도 가서 낳지. 엄마나 아빠나 너무 돈이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분들이라 그럴 생각도 못했었나 봐요. 아빠도 참 바보 같았지. 다른 여자들 다 애를 순풍순풍 잘 낳으니 너희 엄마도 그렇게 금방 낳을 줄로만 알았어. 임신기간 내내 산부인과 한번 안 가보고 밭일하다가 진통이 와서 얼른 집에 가서 옆집 할머니 불러다가 힘주기 시작했다니깐. 근데 애가 깽깽 우는 소리는 나는데 할머니가 나오질 않더라고. 아빠 있나도 못 들어오게 하고 말이야. 몇십 분 후에야 내가 들어갔는데 온 방바닥이 다 피투성이에 네 엄마는 벌써 혼절한 상태였지. 119 불러다 바로 응급실 가서 조치해도 어쩔 수 없었어. 너무 늦은 거지. 산파 자격도 없는 다 늙은 노인네를 어쩌겠어. 다 아빠 탓이지. 이렇게 네 엄마 얘기 꺼낼 때마다 너무 보고 싶구나. 숙경 엄마 보고 싶소. 미안하오.
전 엄마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물을 때마다 아빠가 저렇게 슬퍼하니 자주는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마냥 착하기만 했던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지방 시내로 나왔어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사는 것에 한계를 느끼신 거죠. 아빠는 직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시간 대비 가장 시급을 많이 쳐준다는 일을 찾았다며 좋아하셨어요. 바로 고층 빌딩들의 유리창을 닦는 일이었죠. 요즘에는 장비들이 잘 갖춰져 있던데 예전에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옥상에 줄 하나 매달아 놓고 닦는 게 전부였어요. 지방이었으니 환경은 더 열악했을 수도 있고요.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철이 없었던지라 아빠가 높은 빌딩에서 일하게 됐다니 좋아라 했어요. 아빠가 혼자 힘들게 일했지만 우리 집 사정은 농촌에서 살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그 전에 농사를 지을 때 생긴 빚이 꽤 있더군요. 그 빚까지 갚으며 최소한의 생활비로 살다 보니 허리띠 졸라매는 건 기본이었죠. 라면을 쪼개어 저 혼자 이틀 정도 나누어 먹을 때가 많았어요. 아빠가 밥만 해놓고 나가고 김치는 여기저기서 얻어왔죠. 어쨌든 따뜻한 집밥을 기대하긴 어려웠어요. 저희 집은 시장통의 월세방이었는데 장시간이 되면 시장통에서 풍겨나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들로 인해 제 배꼽시계는 연신 꼬르륵대기 시작했어요. 창문으로 고개를 쑥 내밀고 코를 벌름대면서 열심히 음식 냄새만 맡았죠. 그날도 콧구멍을 열심히 벌렁거리고 있는데 아주 고소한 청국장 냄새가 나더군요. 예전에 한두 번 아빠가 끓여줬던 맛있는 청국장찌개를 상상하며 그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리어카에서 청국장 팔던 아주머니가 쓱 나와서 청국장 한 덩이와 묵 한 덩이를 내밀었어요. 너 이 앞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 맞지? 조그만 게 커다란 책가방 메고 쫄래쫄래 다니는 모습이 귀여워서 항상 지켜보곤 했는데 여기 사는구나? 청국장 좋아하니? 자, 네가 워낙 예쁘게 생겨서 아줌마가 특별히 주는 거야. 아줌마 아이들도 너랑 비슷한 또래거든. 이거 엄마한테 드려. 엄마가 알아서 맛있게 끓여주실 거야. 묵도 간장이랑 참기름에 깨놓고 무쳐 먹으면 맛있어. 이거 다 아줌마가 손수 만든 거라고. 전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 엄마 없어요. 우리 엄마 전화 타 죽었어요. 청국장 아주머니도 당황하셨죠. 뭐? 아이고, 이렇게 예쁘고 어린 딸내미를 두고 어찌 눈을 감으셨을꼬? 그럼 집에 아빠라도 계시니? 아빠는 늘 바쁘세요. 지금도 저기 높은 빌딩 유리창 닦고 다니시거든요. 밤에는 또 다른 일 하러 나가시곤 하세요. 어쨌든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청국장 줘봤자 누가 요리해줄 사람도 없겠구나. 전 아줌마가 청국장을 도로 뺏어갈까봐 꽉 쥐고 놓지 않았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청국장을 통째로 와그작 와그작 씹어 먹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청국장 아줌마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그럼 아줌마가 너희 집에 잠깐 들어가서 청국장 국을 좀 끓여줄게. 묵도 묻혀주고 말이야. 괜찮지? 이렇게 누추한 집에 다른 손님이 오는 게 처음이었지만 속으로 뛸 듯이 기뻤어요. 청국장 아줌마는 진짜로 우리 집에 들어와 코딱지만한 부엌에서 여러 요리를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심지어 부족한 재료들은 집 앞 구멍가게에서 직접 사다가 말이죠. 누가 날 위해 이렇게 따스한 밥을 해주는 게 너무 오랜만이었죠. 전 청국장 찌개와 간 무친 묵과 함께 고봉밥을 2그릇이나 비웠어요. 아줌마는 그 모습이 신기했던지 가려던 걸음을 멈추고 절 빤히 쳐다보시더군요. 배가 좀 부르니 이 상황이 뭔가 슬프게 느껴졌어요. 전 엄마의 느낌조차 몰랐는데 엄마가 살아있다면 이런 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러저러한 감정에 눈물이 마구 솟구쳐 나왔어요.
아우, 불쌍한 아가. 걸신 들린 것 마냥 먹는구나. 그만 울어. 먹은 거 다 얹히겠다. 네가 서럽게 우니 나까지 눈물이 나는구나. 아줌마가 종종 와서 요리해주고 갈게. 이름이 숙경이라고? 난 경숙인데. 아줌마 이름을 거꾸로 하면 네 이름과 똑같네? 우리 뭔가 인연이 있나 보다. 신기하네. 앞으로 잘 지내보자. 알았지? 아줌마는 저 때문에 잠깐 멈췄던 장사를 다시 하러 나가셨어요. 전 수줍은 마음에 아줌마한테 제대로 감사하다는 말도 못한 게 죄송스러웠죠. 아줌마는 제 방 창문 바로 앞 길가에서 장사를 하고 계셨어요. 아줌마도 사정이 어려우니 점퍼를 얻을 돈도 없어서 리어카를 끌고 노점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3, 40대 정도로 돼 보이고 얼굴도 고왔던 아줌마는 마음씨도 참 좋았어요. 본인이 한 말대로 그 후로도 저희 집에 가끔 들러 찌개며 반찬을 만들어 제게 밥을 차려주셨어요. 언젠가는 저희 집에 유일하게 있는 사진 한 장을 유심히 보시더군요. 수경이 아빠랑 찍은 사진이구나. 수경이가 아빠를 닮아서 예쁘구나. 그때 문득 마음속에 든 생각은 내가 청국장 파는 아줌마의 딸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물론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과 아이들까지 함께 사는 아줌마를 내 엄마로 삼기엔 현실 불가능이었지만요. 청국장 아줌마에 대해서 아빠한테 잠깐 스쳐가듯 얘기했어요. 하지만 돈 벌고 빚 갚는 데만 혈안이 돼 있었던 아빠에겐 별로 중요치 않은 이야기였죠. 수경아, 너 혼자 있는 집에 아무나 들이면 안 된다. 그게 아줌마건 아저씨건 말이야. 혹시나 너한테 무슨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하니? 앞으론 절대 남을 우리 집에 들이는 일 없도록 해.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이었지만 전 저에게 반찬도 해주고 국도 끓여주는 아줌마를 집에 못 들이게 하는 아빠가 미웠어요. 그 다음부터는 또 반대할까봐 아빠에게 청국장 아줌마 이야기도 안 꺼냈죠. 그러던 어느 날 하교 후 오는데 시장 앞쪽 길가에 사람들이 막 몰려있더라고요. 그중엔 청국장 아줌마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줌마가 제 얼굴을 확인하더니 저를 와락 감싸 안았어요. 수경아, 보지 마라. 이 불쌍한 것. 지금 119 오고 있으니 병원 가서 치료하면 아빠는 괜찮으실 거야. 지금은 보지 말거라. 전 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서 되물었어요. 아줌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빠요? 오늘 여기 큰 빌딩 유리창 가는 날이라고 했는데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무슨 사고가 난 건가요? 아줌마를 뿌리치고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거기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게 서늘이 낭자한 아빠가 누워있었어요. 두려웠지만 내 아빠였기에 달려가서 안으며 소리쳤어요. 아빠 피가 왜 이렇게 많이 났어요? 제발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잠시 후 구급차가 왔고 저와 아줌마도 같이 병원으로 갔어요. 하지만 높은 빌딩에서 떨어진 아빠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전 청국장 아줌마 품에서 몇 시간을 울부짖었어요. 안 돼요. 우리 아빠까지 죽으면 난 어쩌라고. 너무 무서워요, 아줌마.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걱정 마라, 수경아. 이 아줌마가 있잖니. 내가 최대한 보살펴 줄 테니 너무 두려워 말어. 아줌마는 너무 고맙게도 아빠의 장례를 비롯한 모든 사망 절차를 잘 마무리 지어줬어요. 그 후에 아빠가 모아놓은 약간의 돈으로 얼마간은 월세를 계속 내며 생활할 수 있었지만 통장은 점차 바닥을 보였죠.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학교에서도 계속 생활비 걱정밖에 안 됐어요. 공부가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중학교 자퇴를 결심하고는 아줌마한테 말했어요. 아줌마, 저 학교 자퇴하고 돈 벌려고요. 공부에 소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 다닐 시간에 공장이라도 들어가면 그래도 꽤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수경아, 자퇴는 절대 안 돼.
아직 1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무슨 자퇴니? 아줌마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안 보여? 가방끈 짧으면 길거리에서 아줌마처럼 힘들게 일해야 하는 거야. 얼마나 서러운 일이 많은 줄 알아? 무조건 고등학교까진 졸업해야 한다. 안 되겠다. 숙경이 너 아줌마랑 같이 살면서 아줌마 청국장 만들고 묵 만드는 일 도와라. 우리 집에 아주 조그만 창고방이 하나 있어. 거기 깨끗이 치워줄 테니 거기서 살아. 아줌마 일 도와주면 용돈도 주고 할 테니 그걸로 필요한 거 사면서 학교 다니면 되잖아. 제가 아줌마네 집에서 같이 살 수 있다고요? 네, 너무 좋아요. 당장 짐 쌀게요. 내가 좋아하고 잘 따르던 아줌마랑 같이 살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그런데 아줌마 표정이 좋지만은 않았죠. 그 이유를 아줌마네 식구들을 만나보고서야 알 수 있었어요. 아줌마의 가족은 시모와 남편, 그리고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딸이었는데 그중 큰아들 빼고는 제정신인 사람이 없더군요. 다들 폭군 망나니 같았죠. 그중 대마왕은 바로 아줌마의 남편이었어요. 절 보자마자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으며 아줌마의 뺨을 짝 하고 때리더군요. 야, 애비가 유리창 닦다 떨어져 죽은 고아년을 재수없게 뭐하러 우리 집에 데려와서 키우겠다고 해. 우리가 무슨 재벌이냐? 자선사업가냐? 이렇게 좁은 집에 6 식구 사는 것도 복잡거려 죽겠는데 당장 쫓아내. 이 여편네가 태갈박이 이렇게도 안 돌아가나? 아저씨, 이렇게 착한 아줌마를 왜 때리는 거예요? 아줌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이 집에 얹혀 살면서 살림이며 굳은 일 다 할게요. 공짜로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줌마가 파는 무기며 청국장이며 제가 만들게요. 제발 쫓아내지만 말아주세요. 그렇게 그 폭군 아저씨한테 무릎 꿇어가며 빌어서 겨우 그 집에 붙어 있을 수 있게 됐어요. 그 후로 정말 식모보다 더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아줌마 일도 도왔어요. 제가 아이디어도 내서 이것저것 새로운 것도 함께 만들고 품목을 늘렸더니 그 전보다 장사도 훨씬 잘 됐죠. 아줌마가 부득이 자리를 비워야 할 때나 컨디션이 안 좋으실 때는 제가 리어카 앞에 앉아 장사를 대신 해드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아줌마에게 도움을 드렸고 아줌마는 모은 돈과 함께 대출을 좀 보태어 정식 가게를 오픈하셨어요. 착한 아줌마는 저한테 오히려 고마워하시더군요. 숙경아, 이렇게 근사한 가게 안에서 장사할 수 있게 된 건 다 네 덕분이야. 지붕도 있고 문도 있어서 추울 때며 더울 때 덜 고생할 수 있게 됐구나. 고맙다, 아가.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아줌마. 천의 고아가 된 저를 걷어주신 아줌마한테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하죠. 우리 예쁜 아줌마가 밖에서 장사하시느라 얼굴이 빨갛게 다 얼어버리는 게 마음 아팠는데 이젠 좀 덜 걱정하게 됐네요. 다행이에요. 네가 내 가족보다 훨씬 더 나를 생각해주는구나. 정말 고맙다, 숙경아. 널 우리 집에 들이길 잘했어. 네 덕분에 살맛이 난다. 이렇게 아줌마가 눈물을 흘린 건 비단 제가 잘해서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서러움의 눈물도 있었을 거예요. 아줌마는 일적으로는 꽤 잘 풀리고 있었지만 집에서 가족들과의 관계는 정말 꽝이었어요. 옆에서 보기 안타까울 정도였죠. 아줌마의 시모는 맨날 며느리인 아줌마를 구박하기에 바빴어요. 자기 아들이 잘난 거 하나 없는 백수인데도 맨날 아들 편만 들더군요. 심지어 아줌마의 남편은 돈만 왕창 잃는 도박꾼이었기에 부부싸움을 할 때가 많았죠. 이놈의 여편네 대체 왜 돈을 안 주는 거냐? 이번에 돈 주면 내가 정확히 5배로 불려준다고 하잖아. 너 서방말 못 믿어? 너 가게로 옮기고 나서 장사도 더 잘 되고 돈도 꽤 번다며. 어서 돈 내놔. 안 그러면 집안 살림 다 때려 부술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주성아빠. 애들 보는 데서 창피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생활비 한 푼 벌어다 준 적 있어요? 맨날 돈 뺏어가기 바빴지. 참네, 5배?
내가 장사해서 5배로 불려줄 테니 장사 미천이나 내놔봐요 어디에. 제발 노가다판이라도 가서 일당이라도 벌어오란 말이에요. 그러자 아줌마의 시모가 오히려 아줌마한테 역정을 내더군요. 주성이 애미야, 너 지금 하늘 같은 서방님한테 눈을 희번떡거리며 말대꾸하는 거냐? 여자는 자고로 고분고분하고 다소곳한 맛이 있어야 하는 거다. 네가 맨날 그따위로 나오니까 서방한테 처맞고 사는 거라고. 남자가 사회생활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한 법이거늘. 네 남편 기죽이지 말고 얼른 돈 내놔라. 나쁜 년 같으니라고. 남인 내가 보기에도 그들의 횡포가 참 기가 차더라고요. 폭군 같은 아저씨가 무서웠는지 아줌마의 세 자식들은 눈만 껌뻑이며 있었죠. 제가 나서서 아줌마를 위해 싸워줬어요. 할머니, 아저씨, 착한 우리 아줌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이 집안 식구들 중에 돈 버는 사람은 아줌마뿐인데 왜 그 돈을 못 뺏어가서 안달이에요? 가서 생산적인 일에나 쓰면 몰라. 맨날 여자 끼고 술 먹고 도박하는데 쓰고 다니는 거 다 알아요. 할머니도 같은 여자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죠? 본인 아들 교육 똑바로 시키시라고요. 고등학생이던 제가 그렇게 대들면서 말하니 아저씨와 할머니는 절 죽일 듯이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콧방귀도 안 끼고 제 방에 들어가 버렸죠. 다음 날 아줌마의 큰아들이자 저보다 1살 많은 주성 오빠가 제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숙경아. 네가 우리 집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우리 3남매는 아빠 눈치 보느라 엄마 편 들어주지도 못하고 있는데 네가 엄마 대신 질러줘서 고마워. 자, 이거 고마움의 표시야. 받아. 주성 오빠가 등 뒤에 숨기고 있다가 덥석 건넨 건 한 송이 장미꽃과 초콜릿이었어요. 응? 이게 뭐야 오빠? 아줌마 편 들어줬다고 고마워서 주는 거야? 그래, 잘 먹을게. 감사. 실은 오늘이 발렌타인가 그래서 난 촌놈이라 발렌타인데이에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 주는 날인가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날인가 정확히 몰라. 그냥 먹어. 저나 주성 오빠나 촌구석에서 자라서 발렌타인데이가 뭔지도 몰랐는데 어쨌든 초콜릿 주면서 어버버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주성 오빠의 남동생은 박서춘, 막내 여동생은 박서경이었어요. 다들 지 애비를 닮아서인지 아주 싸가지가 바가지였죠. 제가 이 집안에 식모처럼 살림살이를 도와주러 들어왔지만 그 둘은 정말 절 식모 취급하며 무시했어요. 야 김숙경, 화장실 청소 제대로 안 해? 변기 안까지 깨끗이 하란 말이야. 우리 엄마가 번 돈으로 밥 얻어먹고 살려면 밥값은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냐. 야 박서춘, 너 내가 너보다 2살이나 많은 거 알아 몰라? 아무리 내가 이 집에 비릇부터 먹고 있어도 반말은 하지 말라 이거야. 아줌마의 막내딸인 박서경이는 더 매몰차게 절 대했어요. 어린 게 아주 악랄했죠. 아이 식모, 거실에 식구들이 저금통에 모아놓은 동전 네가 다 뺏어갔지? 도둑년, 얼른 내놔. 뭐? 네가 오락실 간다고 맨날 야금야금 빼다 쓸 땐 언제고 나한테 도둑년이래. 너 언니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할 거야? 참네, 언니는 무슨. 네가 내 친언니라도 되냐? 애미애비 죽고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가족 행세하기는. 밥이나 차려. 나 배고프니까. 아줌마의 세 자식들 박주성, 박서준, 박서경. 이 중에 주성 오빠만 빼놓고 인간 이하의 것들이었어요. 나중에 성인이 되어 내가 독립하게 되면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인간들이었죠. 그런데 앞불싸 제가 이들과 아주 질긴 인연으로 엮이게 돼버렸네요. 바로 진짜 가족이 돼버린 거죠. 제가 아줌마네 집안의 가족이 된 경위는 이러하네요. 주성 오빠가 먼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돈 벌러 갔어요. 아줌마는 큰아들인 주성 오빠에게 대학을 가라고 강하게 권유했지만 심란했던 그 집을 벗어나고픈 주성 오빠는 서울로 휑하니 가버렸죠.
모두들 내 걱정은 마세요. 서울에 꼭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일자리 구해서 자리 잡히면 연락드릴게요. 1년 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 또한 독립을 위해 일자리를 열심히 구하고 있었어요. 저도 주성 오빠처럼 서울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도시로 나가고 싶었죠. 마침 이력서를 넣었던 서울의 조그만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면접을 보러 가기 위해 중고로 정장 한 벌을 사서 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제 모습을 본 아줌마가 슬픈 눈빛으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숙경아, 꼭 서울 가야겠니? 그냥 아줌마 곁에서 계속 잊혀주면 안 될까? 여기도 시내에 일자리 좀 있잖아. 주성이에 이어 너까지 내 곁을 떠나버리면 난 누구를 의지하며 사니? 심지어 눈물까지 보이시며 가지 말라고 하는데 저도 눈물이 났어요. 서울로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아줌마 말대로 살고 있던 집에서 통근이 가능한 곳에 일자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이번엔 주성 오빠가 집에 내려오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수경아, 나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도저히 서울에서 혼자 못 살겠더라. 서울이고 뭐고 돈이고 뭐고 네 곁에서 계속 있고 싶어. 수경아, 우리 결혼하자. 진짜 가족이 되자고.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고 남녀간의 애정 섞인 말 한 번 해본 적 없던 주성 오빠가 뜬금없이 결혼하자고 해서 너무 놀랐어요. 뭐? 오빠 혹시 술 마셨어?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난 오빠의 친동생 같은 존재야. 사귄 적도 없는데 무슨 결혼. 뭐 날 사랑이라도 한다는 거야? 사랑? 그딴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맨날 네 생각만 나고 껴안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보고 싶어 미치겠으면 그게 사랑 아냐? 그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나도 내 자신이 널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 당장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결혼한다고. 주성 오빠는 진짜 가족들 앉혀놓고 선포하듯 말했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저 숙경이랑 결혼합니다. 그래도 서울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니 총구석에서 어디 뭐 취업 안 되겠어요? 취업하면 바로 숙경이랑 혼인신고하고 여기서 살 거니까 그렇게들 아세요. 맨날 조용하고 착하기만 했던 주성 오빠가 강하게 이야기하니 다들 놀란 눈치였어요. 게다가 결혼한다는 대상이 바로 저이니 더욱 놀랐죠. 아줌마는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유, 잘됐다. 안 그래도 숙경이 내 딸 삼고 싶었는데 딸이나 진배 없는 며느리가 되겠구나. 난 너무 좋다. 뛸 듯이 기쁘다고. 아저씨나 할머니는 그러거나 말거나 심통만 부려댔죠. 귀엽고 숙경인 인연이 내 아들을 꼬셔서 이 집 안에 들어앉는구나. 참네. 늘 하던 청소 빨래나 잘하려무나. 서울까지 간 아들놈이 좀 괜찮은 집안 딸내미를 며느리감으로 데려오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꽝이구만. 꽝이야. 참 말도 밉게 하죠. 저와 주성 오빠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부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맨날 미운 짓만 하던 시부는 어이없게도 몇 개월 후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술 먹고 맨날 밖으로만 돌던 시부는 꼴에 룸사롱에서 양주 먹다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죠. 평생을 한량으로 살던 시부다운 죽음이었어요. 물론 가장 슬퍼하던 건 바로 시할머니였죠. 그날부로 시할머니는 정신줄을 놓기 시작하더군요. 이년들아, 나 밥 굶겨 죽일 셈이냐? 왜 아직도 밥을 안 주는 거야? 그리고 내 아들을 어디로 빼돌린 거야? 내 아들 당장 돌려내놔라. 할머니, 지금 밥 2그릇이나 먹고 방에 들어가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셨잖아요. 벌써 1년이나 됐는데 왜 그러세요? 아, 참. 시할머니에게 치매 증상이 찾아오고 거동까지 불편해지자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돌보기 시작했어요. 전 임신이 빨리 되어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까지 그만두고 시할머니의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목욕을 해드렸죠. 시할머니한테는 아무런 정도 없었지만 남편과 시모가
워낙 제게 잘해주니 그것만 보고 견딜 수 있었어요. 아직 취업을 못하고 백수로 있던 시동생과 시누이가 좀 도와주면 좋으련만 그럴 위인들이 아니었어요. 시누이는 시부를 닮았는지 유흥을 좋아해서 나이트나 다니고 원나잇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더군요. 시동생은 그나마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 같던데 번번이 미끄러졌죠. 시모의 청국장집과 남편이 회사에서 벌어오는 월급으로 그래도 살림은 꾸려갈 수 있었어요. 치매에 걸린 후 원래 성깔대로 점점 난폭해졌던 시할머니는 어느 순간 기력이 확 쇠약해지더니 자다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비로소 이 집안에서 꼬장 부리던 어르신들이 모두 돌아가신 거죠. 이미 돌아가신 분들께는 죄송스럽지만 시부나 시할머니가 돌아가시니 이 집안엔 그래도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 사이 전 아이들을 둘이나 낳았어요. 첫째 딸 박지아, 둘째 딸 박효준.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를 둘씩이나 낳으니 전 장군이 되었어요. 안 그래도 씩씩했던 성격이었는데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보호 본능이 더해졌는지 완전히 장군이 따로 없었네요. 착하지만 물러터진 남편 때문에 제가 더욱 우악스럽게 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선한 사람과 살면 마냥 행복할 것 같았는데 현실은 딴판이더군요. 문제는 시동생과 시누이였죠. 무려 30대가 되어서도 시모, 남편, 저와 아이들, 시동생과 시누이는 모두 한 지붕 아래서 살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독립하고 싶어 안달이라는데 시동생과 시누이는 능력이 없으니 독립할 생각조차 못하더군요. 그나마 시동생은 초등학교 옆에 문방구를 차려 근근히 돈벌이를 했어요. 적자가 나서 빵꾸가 날 때마다 시모한테 돈을 왕창 뜯어가기 일쑤였지만 말이죠. 시누이는 가관도 아니었어요. 나이트 죽순이로 살던 시누이가 어느 날인가 2주간 여행을 갔다 온다고 하더군요. 가족들한테 여행경비 몇백만 원을 잔뜩 타갔죠. 그러더니 2주 후 웬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온 거 있죠? 에그머니나 아가씨, 이게 웬 아기예요? 대체 누구 아기예요? 완전히 피덩이네요. 낳은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친구 아기인가요? 새언니, 자세히 봐요. 나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내 아기예요. 나 아기 낳고 조리원에 있다가 왔어요. 아, 이제 놀 거 다 놀았으니 취업이나 해서 돈 좀 벌어보려 했더니 덜컥 애가 생긴 거 있죠? 그동안은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애 아빠는 누군지 몰라요. 어디 나좋다는 남자가 한둘이었어야 말이죠. 옆에서 같이 깜짝 놀라며 듣고 있던 시모가 시누이의 머리를 콩 한 대 쥐어 박았어요. 야 이거사, 너 미쳤냐? 막내딸이라고 오냐오냐 키워줬더니 뭐?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낳아와? 그것도 웃으며 당당하게? 아휴,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있나. 내가 먹고 사느라 너희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탓이다. 다 이 애미 탓이라고. 시누이는 개벌은 난 못 준다고 아이만 덩그러니 낳아놓고 맨날 밖으로만 돌았어요. 옛날에 돌아가신 시부가 살던 방식 그대로 개차반이었죠. 그 아빠의 그 딸이었어요. 신우가 낳은 아이의 육아는 제 몫일 때가 많았어요. 내 아이들 건사하며 살림하는 것도 힘에 부치는데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꽤 오래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성실하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게 되니 우리 가족들 모두 충격이 컸죠. 그런데 남편이 오히려 더 쇼킹한 제안을 했어요. 자기야, 우리 이참에 서울로 이사가는 게 어때? 우리 네 식구만 말이야. 언제까지 이 좁은 집에서 다 같이 지낼 수는 없고 더 이상 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 것 같아. 서울에는 그래도 널린 게 일자리라니 다 같이 서울로 올라가자고. 어때? 그렇게 말하길래 전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라도 좀 있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생활비를 쥐꼬리만큼 주는 것도 본인이 따로 적금 붓는 중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남편의 대답이 어이없었어요. 실은 나 한 푼도 없어. 그래도 대출이라는 게 있으니 은행 가서 이빠이 대출 받고 엄마한테도 좀 말씀드려서 지원 좀 부탁드리려고. 뭐? 아니 나한테 생활비 주고 남은 돈은 여지껏 어디다 갖다 쓴 거야? 진짜 쥐꼬리만큼 죽지 않을 만큼만 줬잖아. 당신이 주는 돈이 너무 부족해서 내가 새벽에 한두 시간 우유 배달하면서 충당했다고. 자기 혹시 도박이라도 해? 아님 딴 살림이라도 차렸어? 에이 자기야, 그런 건 아니고 그동안 동생들 기반 잡게 해주느라 들어가는 돈이 좀 있었어. 자기한테 너무 미안해서 말 못하고 비밀로 했었는데 진작 말할 걸 그랬네.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어? 그동안 시동생이 문방구를 차릴 수 있었던 거나 시누이가 사고치면 뒷수습 해주느라 들어간 비용이 다 남편 주머니에서 나왔더군요. 그런 사실을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너무 속이 상해서 남편이 아니라 내가 친엄마처럼 생각하는 시모에게 하소연했어요. 어머님, 아무리 동생들이 귀해도 그렇지 아이가 둘이나 있는 가장이 다 큰 동생들한테 지금까지 돈을 다 쏟아부은 게 말이 되나요? 다 합쳐보면 수천만 원도 넘는 돈인 것 같은데 이제 본인도 회사 잘린 마당에 서울로 가서 다시 시작하자는데 앞길이 깜깜하네요. 시모는 오히려 제게 용서를 빌었어요. 미안하다 숙경아. 다 이 집안의 어른인 내가 능력이 없는 탓이야. 나 때문에 우리 큰아들과 큰며느리인 네가 고생하는구나. 이 시애미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 다 줄 테니 이 돈을 미천 삼아 서울에서 잘 살도록 해. 너희 부부는 워낙 성실하니 어디든 잘 살 수 있을 거야. 시모는 1억이 넘는 돈을 저희에게 지원해줬어요. 그 돈과 대출을 조금 보태어 우리 네 식구는 서울 언덕배기 17평짜리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 수 있었어요. 무료 아파트에서 월세도 아닌 전세로 살아본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시모에게 너무 감사했죠. 남편은 한 종교단체에 캘린더를 제작하는 곳의 배달원으로 근무할 수 있었어요. 월급이 많진 않았지만 업무 스트레스가 별로 없고 정년도 길다고 하니 참 좋더라고요. 서울은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외벌이로 내 식구가 살긴 힘들었어요. 당연히 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했어요. 모두들 서울에서 자리를 어느 정도 잡고 나니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렇게 우리 네 식구만의 평온한 일상이 꽤 오래 지속되었어요. 우리가 서울에서 천국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시댁에선 지옥의 삶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시모에게 전화를 해보면 계속 헛소리를 해대고 급기야 전화를 잘 받지도 않더군요. 시모와 연락이 잘 안 될 때마다 시동생과 시누이한테 전화해보면 걱정 말라고 당분간 시댁에 내려오지 말라고 했던 게 좀 꺼림칙했죠. 남편과 저는 안 되겠다 싶어 시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확인하기 위해 시댁으로 내려가 봤어요. 문을 열었더니 시모가 어둠 속에서 아기처럼 엉엉 울고 있더군요. 옷이며 방이며 다 엉망이었어요. 시모가 우리 부부를 보더니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에 저희는 너무 놀라버렸어요. 안녕하세요. 배고파요. 시모가 제정신이 아닌 건 분명했어요. 집 전체가 엉망이었는데 거실에 웬 서류들이 널브러져 있더군요. 확인해보니 이 코딱지만한 시모 명의의 집에 최근에 시누이와 시동생 공동명의로 변경된 서류더군요. 이 년놈들이 치매 걸린 시모를 이용해서 낼름 이 집을 집어삼킨 거였죠. 그때 밖에서 하하호호 숯불고기 냄새를 잔뜩 풍기며 시누이와 시누이의 아기, 시동생이 들어오더군요. 남편은 분노해서 그들을 향해 크게 소리 질렀어요. 야, 이 새끼들아. 그리고도 니네가 사람 새끼들이냐? 엄마가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했어? 너 엄마 치매 걸린 거 알고 이 집 명의 빼앗으려고 그동안 우리 부부 시골에 못 내려오게 한 거지. 벼룩에 간을 내어 먹어라 이 새끼들아. 우리 불쌍한 엄마.
아유, 형. 동네 창피하게 다 큰 남자가 울고 그래. 아, 어차피 엄마 죽으면 다 자식들 뭐가냐. 이 집 명의에 형 안 넣어줘서 서운해서 그러는 거야? 참네. 엄마가 형 서울 가서 살 돈 마련해 준 거 내가 모를까봐? 어쨌든 치매 노인네 걷어주는 게 어디야. 어차피 악마 같은 그들과는 말이 안 통하기에 저희 부부는 당장 다음날 병원에 시모를 모시고 가서 진단을 받은 결과 치매가 진행되는 중이었어요. 하루 중 아주 잠깐은 제정신이 돌아올 때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상황 설명을 해주면 시모는 울며 말하더군요. 며느리야, 날 치매 전문 요양원에 보내다오. 서울 말고 그냥 내가 평생 살아온 내 고향 근처에 있는 요양원에 부탁한다. 나중에 죽더라도 이곳에서 죽고 싶구나. 어머님, 정신이 좀 드세요? 제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어머님, 내 친엄마 같은 우리 엄니한테 어쩌다 이렇게도 몹쓸 병이 찾아왔는지. 아직 60대밖에 안 됐는데 이리도 곱디 고운데 왜 벌써.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말씀만 하셔요. 저 맘 같아선 서울에 있는 요양원에 모시고 싶었지만 할머님의 뜻대로 본인 고향인 시댁 근처의 요양원에 모셨어요. 그리고는 시누이와 시동생한테 신신당부했죠. 아가씨, 시댁에서 멀지 않은 요양원이니 어머님 자주 찾아뵈요. 아기 키우는 거 빼고 딱히 하는 일도 없잖아요. 그동안 막내딸이라고 얼마나 애지중지 키워주셨어요. 할 도리는 하고 살으라고요. 에이씨, 새언니 지금 누구한테 훈계질이에요. 기분 나쁘게. 애 키우면서 살기도 하루가 빠듯하다고요. 그렇게 우리 엄마가 좋으면 며느리인 본인이 챙기시든가. 아주 시누이고 뭐고. 아휴, 얄밉기 그지없었죠. 그렇게 가까이 사는 자식들이 안 찾아가자 제가 그 먼 거리를 혼자 쫓아다녔어요. 다행히 시모를 간병해주는 요양보호사가 참 좋은 분이었어요. 덕분에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치매의 속도는 속절없이 빨라지고 가끔은 돌아오던 기억도 모두 없어진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제게 그러더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10,000원만 주면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제가 친엄마처럼 따르던 시모가 절 아예 못 알아보는 그 상황이 너무 슬펐어요. 가슴이 미어지도록 눈물이 났죠. 항상 갈 때마다 봉투에 제 이름을 적어서 용돈을 조금씩 드리곤 했기에 이번에도 가져간 돈 봉투를 손에 쥐어드렸어요. 어머님, 이 돈으로 깎아도 사드시고 친구도 사귀고 재미나게 지내세요. 어머님이 엄마 없는 제게 청국장도 끓여주시고 묵도 묻혀주시고 했는데 전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님을 이렇게 내팽개쳐서 정말 죄송해요. 언젠간 반드시 어머님 서울 우리 집에 모시고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셨죠?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엉엉 울고 말았어요. 지금껏 고생만 하고 살아온 시모의 삶이 너무 가여웠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음 날 일하느라 전화를 못 받고 있었는데 시댁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 찍혀 있더군요.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죠. 새언니, 아까 웬 중절모 쓴 할아버지가 우리 집 와서는 우리 엄마 요양원에서 빼내서 서울로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새언니랑 오빠한테만 강남에 큰 아파트 주겠다고 그러는 거 있죠? 우리한테는 땡전 한 푼 없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저랑 서춘 오빠를 노인 학대죄로 고소하겠다네요. 아픈 엄마를 내팽개치고 재산 뺏었다며 괘씸하대나 어쩐대나. 아니, 이게 대체 뭔 날벼락이래요? 새언니랑 오빠랑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고요. 아니 아가씨, 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발 좀 알아듣게 얘기해봐요. 그때 남편에게도 전화가 와서 받아봤어요. 집으로 빨리 오라는 내용이었죠. 전 직장의 사정을 말하고 조퇴를 했어요. 집에 갔더니 중절모 쓴 할아버지가 와 계시더라고요. 느낌상 시누이가 말한 그 할아버지 맞는 것 같았어요. 그 할아버지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던 저희 부부는
그동안의 일들을 들으며 깜짝 놀랐죠. 자네 엄마가 사별하고 혼자 가게를 하고 있을 때 난 서울에서 사업 망하고 고향으로 도망쳐온 노숙자에 불과했지. 거지나 다름없는 나를 시장통에서 보고 음식 챙겨주고 용돈도 가끔 주며 다시금 살게 해준 게 바로 자네 엄마야. 내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지. 자네 엄마의 응원에 힘입어 다시금 서울로 가서 사업을 시작했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자네 엄마하고 재혼을 하고 싶었지만 자식들이 결사반대해서 안 된다더구나. 그저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기더라고. 사람을 시켜 알아보니 치매라는 몹쓸병에 걸렸다고. 그런데 둘째, 셋째 자식이 제대로 엄마 간병도 안 해주고 돈만 빼가기 바쁘다고 그러더군. 거의 학대 수준으로 방치를 한다고 들었네. 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 나도 다 늙어가는 마당에 죽을 때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늦지막이 행동에 나서기로 했네. 자네 엄마를 내가 우리 집에서 보살피려고 하네. 그런데 나도 노인이다 보니 아무리 간병인을 여러 쓴다 해도 힘에 부칠 것 같아서 말야. 가까이서 날 좀 도와주지 않겠나? 내가 아파트를 아래 위층으로 두 채 갖고 있는데 아래층은 내가 자네 엄마를 데리고 살 테니 위층에 살면서 가끔 와서 도와주면 참 좋겠네. 90평짜리니 좁진 않을 거야. 이참에 아예 명의도 이전해주겠네. 비용 문제는 알아서 할 테니 전혀 신경 쓰지 말게나. 남편도 그제서야 그때 일이 떠올랐는지 이렇게 회상했어요. 엄마가 언젠가 재혼 이야기를 꺼내신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난 찬성이었어.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 말이야. 그런데 동생들이 쌍수를 들고 반대하더라고. 앞뒤 안 재고. 그냥 자기네 봉으로 삼고 있던 엄마가 재혼한다는 게 싫었나 봐. 그 할아버지는 젊어서 초혼에 실패하고 혼자 살아가는 분이었어요. 지금까지 사업해서 번 돈을 관에 들어갈 때 갖고 들어갈 수도 없다면서 본인이 원하는 데에 다 쓰고 가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심지어 우리 시모를 정말 오래도록 짝사랑했다고 하셨어요. 황혼의 순정으로 치매에 걸린 시모를 정말 정성스레 간호해 주시더군요. 마지막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눈물겨웠어요. 저희에겐 정말 90평짜리 아파트에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심지어 본인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에 저희 남편을 취업시켜줬죠. 놀라운 연봉까지 챙겨주셨고요. 덕분에 저는 일을 그만두고 집안 살림과 아이들 뒷바라지 그리고 시모 케어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사실 가사도우미며 간병인을 여러 붙여주셔서 제가 할 일은 많지 않았죠. 이제는 그 할아버지께서 저의 시부가 되셨네요. 아픈 시모와 혼인신고까지 마치셨거든요. 시부의 행동력은 놀라웠어요. 변호사에게 의뢰해 시동생과 시누이를 정말 노인 학대죄로 고발해버리더군요. 현재 재판 진행 중이고요. 제게 친엄마 같은 시모라서 잘해드린 것뿐인데 이렇게 큰 행운을 주시다니 시부에게 정말 감사하며 사는 중이네요. 저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지질이 고생만 하다가 40대가 돼서야 호사를 누려보네요. 시골 촌년이 사모님 소리 들으려니 아직도 적응이 안 되긴 하지만 물리적인 여유로움이 참 좋긴 하네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긴 한가 봅니다. 지금까지 저의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사를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게 갑자기 생긴 행운이 여러분 안방에도 전달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할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